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 방송에 제목이 오늘의 급등주 무엇일까? 어제 비덴트 상한가 간 것을 축하드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픽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19일에는 FSN이라고 이름이 참 생소하시죠? 제가 증권사 레포트도 보여드리고 차트 분석도 했었던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그럼 과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보통 제가 토요일에는 좀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주식 관련된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이 열리는 새벽 방송에는 그날에 상승할 만한 종목들 또는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브이로그 또는 일요일엔 보통 중대형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2기 12월 반은 오늘자로 21명 모집이 마감이 됐고요. 3기 1월 반은 예약을 내일부터 받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매수 매도 방법, 차트 기본 분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10월 말, 11월 초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장 하락장이죠. 조정장 내지는 하락장 그리고 코스피가 많이 무너진 20선도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 코스닥이 그나마 20선을 올라선 상태 하지만 미국 증시 연일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비하면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나 한국 증시, 일본 증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중국 증시나 대만 증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현재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10월 11월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 제가 많이 강조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50%에서 많게는 20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비슷한 장표도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바라보는 현재 시장은 강한 놈이 더 간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고점이라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재료가 괜찮고 또 실적 기반까지 된다면 더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대장주, 부대장주를 매수해야 되지 순환매를 생각해서 아직 좀 못 들어온 종목을 잘못 매수하다간 하락할 때는 어차피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형주라고 함은 우리나라 기준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300이 그 시가총액 300이 이하니까 대충 한 7천억 이하가 되겠고요. 중형주는 7천억에서부터 한 6조 7천억 원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보통 중형주라고 분리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 시장은 올해 내내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특별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LG전자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고 있죠. 모든 업종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소형주나 중형수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을 주도했었던 2차전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중형주고요. 그다음 최근에 시장에서 강했었던 게임주들은 소형주들도 많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올라선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현재 시장은 소형주와 중형주가 주도하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서울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이미 뭐 고점을 찍은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더히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형주라고 비교를 한다면 그 상승폭이 더 클 건지 또는 이제 1억 원짜리 뭐 1억 원짜리 지금 현재 거의 품귀 현상을 이루고 있죠. 그런 곳들이 3억까지 가는 게 쉬울지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탑다운 방식이랑 버턴업 방식이랑 이제 두 가지 투자 방식이 있는데 뭐 탑다운 방식도 제가 여러 번 뭐 방송을 통해 설명드린 적도 있고 뭐 주식 읽기 이럴 때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시장에서 강세 섹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당연히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이후로 또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로 결국에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렇게 뭐 6G 기술이라든지 고사양의 컴퓨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메타버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뭐 가상화폐, 토큰 이런 것 같은 주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뭐 당연히 수익 모델은 있어야겠죠. 왜냐면 메타버스가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닌데 NFT라는 수익 모델을 적합을 시키면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강한 것들은 NFT 요소를 적합할 수 있는 것들, 즉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들의 IP를 보유하고 있죠. 지식재산권을 그런 하이브라든지 이런 대형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고요. 또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오징어 게임 상승 이후로 어쨌든 그런 기술 곳들이 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 재산권, 그래서 그런 탑다운 투자 방법이 현재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얘기고, 물론 완연한 하락장 또는 박스피에 갇히게 된다면 그때는 버텀업 방식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히 강한 종목이, 강한 섹터가 더 가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건설업, 뭐 철강업 이런 곳은 전혀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5월달, 6월달, 7월달에는 제가 조선주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시멘트, 건자재 이런 곳으로 저도 수익을 많이 냈고, 그 당시에는 가치주가 분명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성장주보다 그 당시에는 포트폴리오를 가치주를 7대3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현재 7월달부터 그런 가치주들이 모두 조정을 겪기 시작을 했고,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3, 40%죠 현재. 뭐 포스코라든지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들도 다 현재는 어쨌든 역배열, 완전 역배열을 차트적으로도 기술적 분석으로도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대선 정책주가 있었긴 하지만 건설주라든지 건설 자재도 여전히 역배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정배열이면서 추세가 강한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 종목 선택 선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테마주와 실적주 플러스 테마를 비교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테마주라고 하면 당연히 뭐 최근에 요소수 관련된 주들, 그 다음에 뭐 실적이 없는데 이제 요소수라는 화제만 붙은 거죠. 또는 대선주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는데 뭐 CEO 이름이 뭐 대선 주자와 성씨가 같다 이런 이유로 묶인 것들이다 보니까 실적 전혀 상관없이 테마만으로 굉장한 수급을 일으켜서 급등한 곳들이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기반이 되면서 플러스 2차전지 강세라는 테마가 붙은 것들이죠. 또는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원전도 기본적인 실적은 있고 수주도 있지만 플러스 탈원전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또는 뭐 빌 게이츠가 SMR을 뭐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료가 붙으면서 급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장에서는 정리해보면은 강한 놈이 더 강한 장이고, 소형주, 중형주가 강세인 장이고, 탑다운 투자법으로 실적주 플러스 재료인 것들을 골라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금요일에 장표를 그 금요일 방송에서 띄웠던 부분이죠. 목요일 장에도 굉장히 저희 주식 토론방이 가열이 돼 있어서, 왜냐면 최근에 수익 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식 토론방에 있는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뭐 매일 100에서 한 300 정도 수익 내는 것을 10% 이상 수익 내는 것을 인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가열돼서 막차를 타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미 엔터주, 메타버스 게임주들을 2달 전부터 얘기해왔고, 많이 말씀했던 종목들이 다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2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급등을 한 거잖아요. 뭐 서울옥션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사신 분들은 상관없죠. 왜냐면 이미 50%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10% 조정이 와도 전혀 멘탈에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덜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 이번 주에 남들 다 수익 냈다니까 이제서야 막차 타신 분들은 마이너스 10% 되면은 내가 한 2% 수익 얻고 마이너스 8%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고민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 방송 뭐 법학자 훈훈이 플러스 뭐 예를 다날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제가 언제 방송을 했는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부터 오른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50%에서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들어갈 때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날 매수를 하더라도 그날 마무리를 해야지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간 큰일 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덱스터 얘기를 들었었죠. 덱스터가 어쨌든 방송 이후로 거의 200%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다. 마이너스 20%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래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표를 띄우고 나서 바로 금요일에 게임 소형주, 메타버스, 엔터가 모두 조정을 겪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메이드 대장주,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목요일에도 좋게는 말씀드렸죠. 왜냐면 지스타에서 위메이드가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위메이드의 그 공성전에 대한 내용들도 목요일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이게 NFT랑 결합이 돼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위메이드는 대장주기 때문에 전 버티고 있다고 그날도 말씀드렸었고요.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현재 거래 정지 중이고, 나머지 최근에 그래도 상승세가 좀 있었던 컴투스, 게임벨, NHN, 드래곤플라이, M게임, 넷게임, 넥슨시티 모두 3에서 6%까지 웬만큼 큰 하락을 겪고, 마찬가지로 제가 엔터주에 대한 경고도 했었죠. SM 사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목요일날 말씀드렸고, SM도 뭐 SM이 그렇다고 나쁜 주식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당연히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전히 저평가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금요일은 조정을 겪을 수 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엔 아무래도 매도세가 좀 더 강한 편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최근에 계속 대장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저도 이제 큐브로만 한 4일 동안 거의 한 7, 800만 원 수익을 냈죠. 제가 또 금요일에도 큐브가 빠졌을 때 들어가서 5%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큐브는 현재 강하다. 왜냐면 시총 1조 미만 중에서 메이저 대형 기획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총이 한 4천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상승 여력은 더 있게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엔터주가 최근에 너무 과열이 됐고, 하이브도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뭐 YG 플러스 이런 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쨌든 디어이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금요일은 조정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정이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진다면 그건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월요일에 많이 반등을 한다. 이러면 또 시장이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덱스터 말씀드렸었고, 뭐 나머지 것들 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그나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을 받고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날도 어쨌든 잘 버텨줬다. 그리고 또 자이언트 스텝, 뭐 어쨌든 메타버스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대장주 노릇을 했던 곳이고, 예전에 5월달, 6월달에 사실 바이브 컴퍼니가 부대장주였죠. 근데 왜 바이브 컴퍼니를 제가 강하다고 얘기를 며칠 전부터 드렸냐면, 다른 곳들은 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바이브 컴퍼니가 상당히 못 올랐었어요. 이번 달에. 다른 데들은 메타버스가 이번 달에만 거의 3, 40%씩 다 올랐거든요. 특히나 위적 스튜디오 엄청 강했죠. 컴투스와 연결이 되면서. 근데 바이브 컴퍼니는 몰라도 예전에는 분명히 부대장주였는데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브 컴퍼니 좀 매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오르기 시작을 해서 바이브 컴퍼니가 이번 달에만 지금 40%가 올랐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덱스터 이런 데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을 대장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은 바이브 컴퍼니. 덱스터도 물론 추세 자체는 굉장히 강한데 조금 좀 위험성은 좀 있다고 봐요. 차라리 이제 덱스터 할 거면 저는 오히려 맥스트가 낫다고 봐요. 맥스트는 아직 신고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덱스터는 이격 자체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꺾일 때는 완벽하게 꺾일 수도 있다. 한 마이너스 3, 40%까지. 그렇게 일단 추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SN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FSN이 이제 금요일 새벽 방송에서 뭐 증권사 리포트 보여드리면서 유망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저도 실제로 투자를 했는데, 여기 써놨죠. 제가 그 시간이 한 12시 40분 정도에 제가 단톡방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상한가를 갔죠. 12시 전에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시초가 자체도 한 16%에서 강하게 시작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한번 털어주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힘이 좋아서 상 풀릴 가능성이 좋다. 왜냐면 상한가 매도를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한가 매도를 하지 않고 상한가 매도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이틀 전에 비덴트 같은 경우죠. 비덴트도 제가 말씀드리고 상한가를 갔는데, 비덴트가 상이 여러 번 풀렸어요. 그래서 저도 상한가까지 가지고 있다 그냥 팔았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에 하락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4, 5%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쭉 빠졌거든요. 시초가가 최고가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한가를 어렵게 가는 종목들은 상따를 해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12시 이전에 이미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상한가를 간 강한 종목들은 월요일에도 갭 상한가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5%, 10% 수익 내고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저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FSN 저희 주식방에 있는 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뭐 좋게 한 3, 4분 정도는 뭐 큰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FSN이란 기업을 저는 목요일날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기업이었고 어떤 기업인지도 몰랐고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가 목요일 오후장에 한 6시 정도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읽어보고서
충분히 이런 정도면 괜찮은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딩고 같은 경우는, 딩고 서비스는 제가 마케팅 플랫폼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좀 스터디를 했던 기업이라서,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보고서 저는 아침에 16%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게 됐던 거죠. 제가 한 19% 정도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닌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뭐 후성 이렇게 언급하신 분들이 많은데, 후성도 당연히 뭐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다른 곳들은 워낙 많이 올랐고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좀 그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양극재 섹터가 강한 때가 있고 음극재 섹터가 강할 때가 있고 전해질이 강할 때가 있고, 근데 후성가 같은 경우는 전해질이 강한 기업이죠. 그런 추세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네. 9시 17분에 제가 상따 하기 전에, 상따가 아니라 그 시초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9시 17분에 드렸었고, 이때가 아마 한 2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직은 상한가 가기 전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1기방, 2기방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식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한테는 더 미리 알려드렸었어요. 금요일 새벽에 제 방송을 3시쯤, 그때는 2시쯤에 했으니까 오전에 증권사 리포트 한 3, 40개 중에서 제일 볼만한 거 3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FSN이었고, 그 다음에 첨보,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공유해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FSN이 이렇게 상한가를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흐름 자체는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위치긴 했어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재료로서 수급을 몰리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관 수급과 같은 경우 사실 볼품이 없었죠. 외국인 수급만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한가를 가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됐냐라는 말씀을 좀 뒷부분에 드리고 싶은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저는 유료로 구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기능은 전혀 없고, 증권사 리포트가 업데이트 되는 순간 저는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하고 1년에 한 140만 원 정도 하는 유료 서비스인데, 다른 기능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또는 환경 컨센서스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증권사 리포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을, 서칭하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 11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이 끝날 때쯤에 항상 체크를 하고, 장 전에 새로 올라온 리포트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메인 화면이죠. 메인 화면. 그 리포트에 보시면은 제목만 봐도 뭐가 느껴지세요? 엄청나게 띄워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보시면은 붙일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다 썼어요.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을 갖춘 저평가 구간, 그리고 1200만 구독자 딩고의 콘텐츠를 NFT하다. NFT가 가장 좋은 재료죠. 거기다가 심지어 매출액도 2171억 원, 영업이익 1102억 원 전망. 그러니까 다 좋은 내용 다 갖다 붙였죠. 그리고 제가 요새 제일 시장에서 강하다고 말하는 실적 플러스 재료가 붙은 기업, 심지어 텐베거 준비 완료라는 멘트를 썼어요. 어떻게 이런 멘트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텐베거 10배 오를 수 있는 주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증권사 리포트에서 띄워줬다는 얘기죠. 이런 작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읽어봤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납득이 갈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딩고란 서비스는 제가 말한 대로 저는 뭐 예전부터 유튜브에서 여러 번 봤던 광고를 잘하는 회사고요. 보시면은 유튜브 구독자 1200명을 보유한 딩고 브랜드를 운영하는 메이커스의 최대 주주를, 지분 26%를 들고 있는 곳. 뭐 메이커스가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상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얻겠죠. 그리고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카카오 페이지, 그러니까 태국의 카카오 페이지라고 불리는 플랫폼 욱비와 협력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도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죠. 거기다가 코인원 상장된 식스 및 토큰을 기존에 발행해온 레퍼런스가 있고, 거기다가 콘텐츠 저작권 보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콘텐츠 IP를 통해서 NFT 사업의 핵심을 진행하고 있다. NFT 발행과 유통 기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매출액도 좋죠.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심지어 영업이익은 1%네요. 영업이익은 1% 증가, 아니야, 161.1%네요. 161%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실적주로만 봐도 엄청난 곳인데, 거기다가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상한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20% 이상을 상승할 수 있는 재료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장초에 16% 시작했으면 상한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다음으로 오늘 그러니까 그 어저께 금요일 장이 마감되고 나온 몇 가지 뉴스들 중에서 또는 리포트들 중에서 제가 체크하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뭐 BH도 나오고요, 명신산업도 나오고 보령제약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안 봤어요. 왜냐면 BH는 반도체 기업으로 그나마 뭐 한 4~5% 올라서 좀 괜찮게 보지만, 일단 명신산업 자체는 현재는 전장 자체가 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 좀 약세 섹터로 봤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제약 바이오 이슈가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세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암이라든지 뭐 NH 세포라든지 이런 신사업이 아닌 이상은 상승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 특히나 이제 화이자에 이번에 또 경구용 치료제 그 풀기로 했죠. 그 지식재산권 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제약 바이오 그동안의 코로나 이런 백신이라든지 경구용 치료제 그 주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업계 전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머크사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화이자가 상용화가 된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굉장한 밸류에이션을 부과받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저는 추천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가 한 10번 방송하면 한 번 들어갈까 말까요. 그만큼 바이오는 아예 상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넷마블과 NHN이 있죠. NHN은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 강세 섹터라고 2달 전부터 말해오던 게임주죠. 근데 여기서 또 분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클릭을 해보니까 넷마블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면 저는 안 봅니다. 왜냐면 아무리 넷마블이 좋다고 해도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했으면 최소한 금요일에는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일단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NHN, 근데 여기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어요. 거기다 또 NHN은 제가 실적 기반인데 저평가라고 벌써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 이후도 한 30%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체크해볼 만하고요. 근데 같은 느낌으로 보면은 코엔텍, YN텍, 인선ENT가 어저께 장 끝나고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다 뭐냐면 그 건설업 폐기물 수거업체예요. 지금 건설업 호황이 오세훈 시장 당선될 때쯤에 건설주가 날라갔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건설주 계속 추천드렸었어요. 뭐 그 시멘트 관련된 주, 뭐 한일 시멘트 이런데, 그래서 저도 수익 많이 냈고요. 그때는 시멘트 들어가면 무조건 3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이후에 다시 한 지금 4~5개월 정도 아예 말씀 안 드리고 있죠, 시멘트. 왜냐면 흐름이 꺾였으니까. 그때 시세 다 주고 꺾였으니까. 오세훈 시장 당선, 그 다음에 뭐 재건축 완화, 그 다음에 대선 주자들의 그런 공급 대책, 부동산 그때 한참 원망이 되게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던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 인선ENT 같은 경우는 그 염승환 부장님이 그 염승환 그 3% 어디죠? 이베스트인가요? 하여튼 거기 채널에서 엄청 많이 말씀했던 종목이죠. 근데 되게 못 올라갔어요. 주가 흐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인선ENT가 이렇게 뭐 상승률은 좋다고는 써있지만 차트가 이래요. 그러면은 올해 1월 달에 들어갔었으면은 지금 현재 한 20% 정도 마이너스고요. 현재 완전 역배열이에요. 5일선이 제일 아래 깔려 있죠. 그리고 건설업도 심지어 조정을 받고 있고 가치주도 약세고요. 그러면 저는 인선ENT의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고 내년에 성장 여력이 높다고 봐도 이거는 한 월요일 정도 상승에 급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게 문제죠. 물론 월요일에 단기 트레이닝으로 접근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강할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일단 역배열이고 특별히 건설업에 대한 뭔가 강력한 호재가 없으니까 오히려 1월 정도 되고 대선 정책들이 좀 구체화가 된다면 그때는 좀 상승할 수도 있겠죠. 막 파격적인 정책들이 나온다면. 하지만 저는 어쨌든 하루에도 증권사 리포트가 100개 이상 발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5개 정도만 추려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갈린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론 그 100개의 리포트를 다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한정된 시간, 직장인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짧은 시간을 선택을 해서 종목 분석까지 마치고 아침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강한 섹터에 있는 리포트만 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 재활용 부분에 대한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 이거는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폐배터리라든지 자동차 리사이클에 대한 그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슈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은 뭐 어느 정도 좋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엔 여기도 가치주죠. 성장주가 아니죠. 갑자기 여기가 매출이 3배, 4배 증가할 가능성은 아예 없잖아요. 많이 늘어나 봤자 한 1.5배,
2배 정도 늘어나겠죠. 같은 이유로 조선주도 들고 계신 분 맞고 HMM 들고 계신 분들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지금 보유자분들 중에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사실은 한참 재미를 봤고요. 5월달, 6월달에 뭐 조선주, 저 대우, 그 당시 제 방송 찾아보시면은 법학자원원이 대우조선해양 치면 나오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 강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변동성이 좋고 상승률이 좋은 곳으로. 그래서 저도 그 당시 한 20% 정도 수익을 내고, 뭐 그때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러고 나서 흐름이 꺾이는 거를 캐치하고 바로 다 마무리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아예 언급 안 드리고 있죠. 현대중공업만 최근에 한 2번 정도 언급 드렸어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은 신규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에 대한 오픈빨이 또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 다 강하고 상한가 갔잖아요. 약간 그런 흐름으로서 과거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그게 아닌 나머지 곳들은 다 역배열이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한 지난주인가요? 한 2, 3일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조선이. 그때 사람들이 막 조선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저는 아니다. 가치주가 지금 현재 강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주가 나중에 빅사이클이 오면 그때 사면 되지, 굳이 지금 사서 기회비용을 다 소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물리게 되면은 1년이 물릴지 6개월이 물릴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전히 고점 대비하면은 다 3, 40% 마이너스 가격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마찬가지로 조선 리포트를 전혀 보지 않고요. 그나마 최근에 제가 좀 사례를 들만한 거는 LG이노텍과 LG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주가는 굉장히 횡보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횡보했지만 강력한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상승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고, 제가 수제재차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급을 가장 먼저 보고 재료를 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고 차트를 본다. 차트는 매수 매도하는 지점 정도로만 확인하지 어쨌든 차트가 만능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는데, LG이노텍 사례를 보면은 시총이 어쨌든 6조대 대형주죠. 딱 대형주의 거의 바닥 정도에 있는, 그래서 6조 8천억 원이면 딱 대형주 반입에 진입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1년치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한 거를 알 수 있죠. 3월 초부터 거의 한 10월 말까지 계속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횡보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다. 반드시 재료가 발생해야지만 수급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심지어 4배 가까이 상승했는데도 주가는 상승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 거의 3분기 돼서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분기 때도 이런 실적에 대한 리포트들은 계속 나왔지만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거고요. 영업이익률 ROE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부채율도 낮고 유볼도 높고, 그러니까 사실 흠잡을 데가 없고 거기다 배당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다가 최근에 메타버스 자율주행이 붙었죠. 재료로. 물론 자율주행은 예전부터 계속 붙어 있었던 거고, 최근에 메타버스가 강세로 되면서, 왜냐면 여기가 렌즈 같은 것도 만들고 전장 부품 그다음에 센서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이거 기술을 뭐 애플의 메타버스나 뭐 이런 애플의 그 VR 안경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과 접합시키면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재료가 발생하면서 최근에 30%를 이번 달에만 급등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주식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대형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제서야 30% 올라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는 재료가 붙어야지만 상승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올해 초에 전장 괜찮던데 뭐 걔라고 투자했으면 10개월 물린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렇게 재료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1차 상승 때는 캐치할 수 있죠. 사람들이 1차 상승 때 갑자기 이 무거운 기업이 7%대 상승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 거고, 여기는 같은 이유로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메타버스 자율주행에 대한 리포트가 또다시 한번 나왔고요. 이건 이제 금요일자 리포트예요. 자율주행 카메라는 2021년 매출액 3,300억 원, 4분기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주 플러스 재료죠. 거기다가 메타 자율주행이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LG전자는 더 심하죠. LG전자는 저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총 21조로 시장에서 약한 대형주 인정을 해야 되고, 최고가는 한 18만 6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최저가가 한 8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것만 1년치를 보면은. 그래서 적정 주가는 저는 한 12만 원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적정 주가가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다 재료가 붙거나 마그나가 실적 그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죠. 10년치를 한번 볼게요. 10년치. LG전자 주주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대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애플카이한테 한번 당한 거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LG 그 종합토론방 가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우량 기업이고 LG는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만큼 아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엄청나게 좋고요. 근데 성장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이 없었다는 거고, 그나마 올해 MC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전장으로 올인을 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고 어쨌든 13만 원대인데 매출은 엄청나죠. 뭐 7조, 21조짜리 기업이 매출이 7조 나오고 영업이익도 4조가 나오고요. 아, 7조가 아닌가요? 70조인가요? 70조? 70조인가요? 이게 천억? 억 단위 아닌가요? 70조네요, 70조. 매출액이 시총을 넘어서네요. 그리고 거기다 영업이익이 4조니까 영업이익 엄청난 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요, 주가가. 왜냐면 성장주가 아니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하고 옛날 주주들이 워낙 많아요. 매물대를 높게 형성하고 있는 옛날 주주들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애플카 이슈가 다시 한번 발생함에 따라서 또 연초에는 크리스마스 랠리라는 것도 있고 연초에는 또 강한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목은 할 만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는 대형주다. 그거는 약점이다. 영업이익률 5%, 부채 유보율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뭔가 또 획기적인 M&A가 나와준다면 좋다고 보고 있고, 금요일날 리포트를 봐도 보시면은 상반기 실적 개선에 초점 맞추고 있고, 배터리팩 사업을 양도했기 때문에 대규모 리콜 사태 리스크는 없다, 적다라고 했고,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하면 7% 정도, 뭐 QOQ로 보면 한 72% 정도 개선이 됐고, 별도 영업이익은 조금 마이너스고요. 하여튼 그렇고, 자동차 부품도 OEM 생산 차질 점화로 완화됐고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마그나가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마그나 흑자 전환 돼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히게 되고 애플카 이슈가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그러면은 뭐 정고점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예전에도 한 2달 전에 한번 마그나 이슈 나왔었죠. 애플카 이슈. 그때도 주가 올라가다 다 빠졌죠. 한 2, 3일 만에. 그래서 월요일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계속성이 있을지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리포트를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강세 섹터가 왜 강한 이유, 그런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물론 뭐 제가 주식 경력이 저보다 더 오래 되신 분들도 구독자분들 중에 분명 있을 테고, 그래도 어쨌든 저는 현재 많은 어쨌든 초기 자금 대비해서는 한 4배 이상의 수익을 냈고, 현재 더 중요한 거는 조정장으로 인식이 되는 올해 5월부터 보통 조정장이라고 인식이 됐죠. 한 4월, 5월부터 지금 벌써 한 7개월째는 어쨌든 계속 매달 수익률을 30% 이상 내고 있고, 이번 달 같은 경우 거의 200% 냈거든요. 사실 이번 땅에도 좀 어렵잖아요, 장이. 근데 어쨌든 현재 벌써 한 130%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매달 2천만 원으로 단기 트레이닝 그 시드를 리셋을 하는데 현재 지금 한 2,7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요. 저는 뭐 두 계좌 합치면 그래도 한 4천까지는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승 종목 하나를 제 방송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단 제가 어떤 식으로 유출을 해 나가는지 이런 돈의 흐름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LG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2021년부터 그렇게 무거웠던 주식, 10년 동안 횡보했던 주식이 애플카 이슈 하나 때문에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50% 이상 상승을 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락을 했고요. 애플카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폭락을 했고, MC 사업부 매각한다고 했을 때 잠깐 반짝했다 다시 하락을 했고, 마그나 조인트 벤처 설립된다고 했을 때 기대감으로 잠깐 상승했다가 또다시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한가 거의 직전 주가까지 왔다. 그래서 어쨌든 10개월 조정을 겪었는데 현재 애플카라는 또 다른 재료가 옛날 재료가 다시 한번 발생함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대형주는 강력한 재료가 발생해서 아예 추세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장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 토론방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보통 토요일에는 브이로그나 뭐 좀 간단한 걸 올리곤 하는데, 제가 사실 아까 저희 재테크 스터디 18기 C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방송을 간단하게 시간 너무 기네요. 35분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